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지금도 아마 핸드폰 사용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 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한 필수품이 됐죠. 자, 우리 핸드폰을 아주 터치 한번 딱 하거나, 그래서 앱을 열거나, 아니면은 뭐 드래그하거나,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동작만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새로운 지식도 알 수 있고, 새로운 뉴스도 알 수 있고, 친구와 또 소통도 할 수 있고,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날짜도 볼 수 있고, 뭐 나침반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핸드폰 딱 꺼져 있고 그냥 검은 화면을 딱 보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별거 아닌데 이걸 딱 켜서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막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장되긴 했지만 그만큼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 그림은 이제 하느님이 아담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려주시는 거지만, 자, 아담이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 너무나 그 생명이 넘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만나는 새로운 세상, 근데 그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이 작은 네모 박스 하나 굉장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을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단 말이야. 요 네모 하나를 디자인하는 게. 근데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사용했던 우리의 느낌들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작지만은 않죠. 그죠?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하고 있을 만큼 많은 일들을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인터페이스 자체는 많이 사용을 하던, 그러니까 뭐 없었던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용을 하던 단어들이죠. 그래서 인터는 그 사이, 무언가 무엇의 사이라는 걸 뜻하는 접두사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붙이면 인터페이스는 뭐 원래는 기기 쪽에서는 뭐 장치를 잇는 부분들, 아니면은 키보드나 디스플레이처럼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소프트웨어끼리 접촉되는 부분들도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디자이너가 갖고 와서 쓸 때는 사실상 컴퓨터가 막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이전에 어떤 장치적인 얘기를 좀 포함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자가 어떻게 이 시스템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를 계획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에 디자인이 붙으면서 이런 화면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란 사람들이 컴퓨터와,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가장 미디어 중에서 대세였으니까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여지는 화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 컴퓨터 자체, 하드웨어 자체도 포함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로 보면은 이쪽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자, 스마트폰으로 생각하면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OS도 있고 앱들도 있고 다른 어떤 센서들,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내가 얘한테 터치를 하면 얘가 어떤 일을 수행해서 저한테 결과값들을 알려줘요. 그런 것들이 결국 상호작용이겠죠. 자, 해서 그 부분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뭔가 인풋을 하면 얘가 아웃풋을 보여줘요. 내가 시계를 터치하면 시계 앱을 열어서 보여줘요. 내가 알람을 설정하면 지정된 시간에 알람 소리로 저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이쪽이 인풋이고요. 이쪽이 아웃풋이에요. 인풋 쪽을 보시면 우리가 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컴퓨터 사용하실 때 키보드 사용하죠. 마우스 사용하죠. 그 다음에 뭐 게임하실 때 요즘 동숲 하고 계십니까? 자, 게임하실 때 게임패드
조이스틱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음성 인식들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시리 사용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안드로이드 보이스나 아니면 혹시 빅스비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게 수업 시간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면 참 좋은데, 빅스비 많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음성 인식 어디서 많이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은, 사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음성 인식.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어렵지 않게 음성 인식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음성 인식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홍채 인식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인풋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내시면 굉장한 특허예요. 어떻게 기계와 의사소통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새로운 인풋 방법을 개발해 내는 거 엄청난 특허예요. 자, 최근에는 BCI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뇌파 자체로 바로 컴퓨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슬라이드 넘길 필요 없어요. 키보드 쓸 필요 없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라고 생각하면 슬라이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BCI라는 개념도 있다. 또 뭐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MP3한테 뭐 노래 들려줘, 노래 선곡해줘라고 했는데 얘가 알아서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감정을 느껴서 오늘은 너한테 이런 곡이 어울릴 것 같아라고 내 플레이리스트에서 곡을 추천해 준다라던가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죠. 인공지능은 인풋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풋을 받아서 뭔가를 수행해서 아웃풋을 내보내는데 이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더 마음에 들게 적합하게 가공을 해서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UX 분야에서 이제 UX 이거보다도 인공지능,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으로 통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인풋 방법이 더 적합할까를 막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기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딱 응대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사실 기계치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기기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만나서 물론 낯선 사람도 있지만 사람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또 언어가 다르면 안 됩니다. 언어가 다르면 어렵지만 바디랭귀지도 있고 그래도 사람이니까 또 소통이 되는 게 있죠. 근데 기계는 어때요? 내가 명령어를 모르고 얘를 동작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예 써먹을 수 없는 기계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정말 이걸 직관적으로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학습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디자이너들의 아주 큰 영역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인풋 방법이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인풋이 되면 얘가 뭐 커널 통해서 미드웨어 통해서 이렇게 루프를 타서 그다음에 네가 그걸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청각적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햅틱도 있어요. 진동으로도 알려줘요. 그죠? 나중엔 여기서 향기도 나고 바람도 나올 수 있겠죠? 아직은 안 되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친구에게 텍스트를 보내면 그 친구가 그 텍스트를 화면에서 보겠죠. 화면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들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까똑 이렇게 까똑 왔다라고 들려주기도 하고 진동으로 웅 해서 문자가 왔음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 귀, 손 뭐 이런 것들로 알려줍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웃풋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자, 오감을 다 사용하겠죠. 근데 이렇게 킁킁 냄새 맡아서 아직은 문자 온 거 아시는 분 없으시죠?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네. 뭐 이 정도 이렇게 온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더 뜨거워졌어. 문자가 왔구나. 이렇게 느끼시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온도도 우리가 이 핸드폰이 너무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를 느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상호작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직접적으로 태스크랑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 뭐 향기를 맡아서 한다라거나 그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쵸?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로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실습 중심이기 때문에 UX에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예제들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자 이렇게 인풋해서 쭉 나와서 아웃풋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있는 정도로 아웃풋을 보내주는데 자 결국에는 이거 뭐가 다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있죠. 뭐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뇌가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뇌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혹시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에도 심장에도 뇌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만나면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좀 빼고 자 결국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보세요. 아까 굉장히 재밌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계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기계는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못 느끼는 거 기계가 아무리 말해줘도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다룰 수 없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주파수를 기계한테 보내서 얘를 좀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잖아. 그죠? 어떤 기계를 통하지 않는 이상 우리 자체에서 그런 주파수를 만들어내서 심장의 박동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고요, 아직.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가지고 기계를 뭔가를 작동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받는데 이 아웃풋조차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웃풋을 받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의 규칙을 발견해내는데 이 규칙은 기계 규칙을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인체공학 아니면 인지심리 뭐 이런 것들 다 인체공학은 물건을 사람한테 맞추는 거고 그죠? 인지심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무언가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계를 여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명세화해서 동작의 흐름. 자, 전원을 키면 얘가 어떻게 일을 수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게 다 되고 나면 뭐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놈의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정말 바쁠 때마다 업데이트 뭐 안 하면은 안 켜주고 이러는데요. 여튼 자, 동작의 흐름.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체를 설계하는 작업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시각적인 결과물만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죠. 보셨던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보여지는 화면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흐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야 돼요. 다시 1번부터 보시면 다양한 제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의 흐름을 계획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기기를 통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조금 한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굉장히 소규모의 어떤 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 안에서의 일은 태스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계획, 플래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어때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이걸 어떻게 동작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이런 동작을 취했을 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기를 원할 거야. 원하는구나. 요거를 캐치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인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품과 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만나요.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여기 앞부분에 다 나옵니다. 우리 이제 뒷주차의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도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는 UX 디자인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그죠?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서비스라는 용어가 나왔어. 그치? 그럼 서비스 디자인과 UX 디자인은 어떻게 다를까? 요것도 또 궁금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비스 디자인과 UX 디자인. 어떻게 다를까? 자, 어쨌든 사람들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품과 그 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만나죠. 인터페이스는 인간에게 제품에 보이지 않는 기능들을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이 결코 이렇게 축소돼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각적인 부분만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부분,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시각화 과정에서는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은유적인 표현 방법을 동원해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은유적인 표현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게 디자이너들의 기가 막힌 디자인 사고방식이에요. 디자인 싱킹이에요. 우리가 뭐 디자인 사고, 디자인 싱킹 이런 말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실제 수업했을 때는 눈빛이 보이잖아. 눈빛이 반짝반짝하면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들이 하는 사고방식,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보이는 사고방식이 디자인 사고,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데 그 디자인 싱킹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일단 오늘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은유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 방법을 동원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올바르게 시스템 모델과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글들은 제가 적은 글들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 기본 집회라는 분이 나오는데 벌써 이제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 몇 년 전이죠.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여튼 꽤 오래됐어요. 자, 그 대학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나고 인터페이스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우침을 얻었던 그런 책입니다. 지금 너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절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자, 이제 다음에 바로 이어서 UX 디자인을 할 건데 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컴퓨터가 막 이렇게 많이 사용되던 시점에 딱 뭔가 이렇게 파생이 됐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UX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완벽하게 대체가 됐어. 그래서 지금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대체해서 UX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약간 절판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본인의 어떤 에세이, 디자인에 대한 에세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쉽게 읽지만 거기에 담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렇게 잘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얇아요. 책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책 한번 시간 나실 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공자가 아니니까 소장까지는 어렵고 혹시 도서관에서 이 책을 만난다 그러면은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집회라는 이분이 이 책에서 앞서 나왔던 내용들이 다 이 책에 있는 거고요. 인공물과 사용자의 접점 순간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책의 앞에 서문을 박혜천이라는 지금은 이제 교수님 되셨을 거예요. 자, 이 박혜천이라는 교수님이 서문을 쓰셨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소통하고 행위하는 것은 다 이미 누군가가 디자인해 놓은 디자이너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때는 이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그러네. 이 세상에 인터페이스가 아닌 게 없네. 책이라는 인터페이스, 마우스, 모니터, 책장,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프린터기, 앞에 뭐가 보이세요? 뭘 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는 디자인이냐, 잘 안 된 디자인이냐는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들은 인터페이스들이고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디자이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터페이스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요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단 말이야, 요 서문을. 근데 알고 보니까 요건 어디서 따오신 글이더라고요. 원본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삭제, 오프 더 레코드.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사람과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자, 좋아. 기계뿐만이 아니었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었고, 심지어는 책, 자, 책을 딱 봤을 때 표지에서, 책 등에서 느껴지는 감성적인 상호작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 딱 집어 들었을 때 무게감, 책의 냄새, 그죠? 그 얘가 주는 아웃풋.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책을 넘기게 되면 내가 한 장을 넘긴다라는 그 인풋을 통해서 얘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컨텐츠들을 내가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표시를 해놓을 수 있잖아. 접거나 뭘 넣어놓거나 뭘 붙여서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많이 읽으면 얘가 달아서 이렇게 손에 좀 나닥나닥해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딱 내 책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여러 이렇게 세월이 묻어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책뿐만이 아니라 뭐 좋아하는 인형, 뭐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물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모든 것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접점면, 그리고 걔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행위의 순간들이 쭉 이어진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열심히 생각을 해본 결과 뭐 약간 요것도 생각이 났는데, 자, 압정이라는 물건이 있어. 이 압정이라는 물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어디서 나왔을까? 맨 처음에 알 수 없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 자, 압정이라는 물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발명이 됐을까? 알아보지 않았나? 알아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언젠가부터 그냥 압정은 너무나 당연한 물건.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본 이후로 언제나 압정은 근데 보자마자 알았죠. 이거 혹시 뭔가 이렇게 함정을 만들려고 쓰는 물건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잖아, 그치? 요걸 가지고는 메모장을 어딘가에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게, 어딘가에 앞핀으로 꾹 눌러서 얘를 이렇게 벽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고정하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뭐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 요런 뾰족한 물건을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얘를 잘 보면은 우리가 벽에 꽂을 수 있도록 한 그 뾰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눌러야 되잖아. 이쪽이 요 평평한 부분이 없으면 우리 누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그냥 뾰족하기만 하면 누르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편한 부분이 생겨서 우리가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야. 자, 요렇게. 이게 뭐냐면 압정의 인터페이스예요. 압정이 가진 인터페이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서 압정을 가져온 이유는 이 압정의 인터페이스는 누군가 딱 한 명이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이렇게 딱 만든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인류가 살아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의자를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압정이라는 물건을 만들기까지 우리가 필요했어. 벽에다 무언가 붙여놓는 그 행위가 너무나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어떤 물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개의 진주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언가의 정수? 이거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형태로 딱 만들어진 물건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적 요체일 수도 있어요.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좋아하면 키스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죠. 자, 조금 얘기가 또 엇나갔는데 여튼 이 압정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요렇게 굳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문화권 내지는 어떤 인류의 그 역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요런 모양이 됐고 이젠 굳어졌어. 그래서 더 나은 디자이너가 이건 좀 별론데 라고 더 예쁘게 디자인을 한다 한들 여기에는 기본적인 편편한 면과 뾰족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더 누르기 쉽게, 조금 더 뽑기 쉽게, 예뻐 보이게, 뭐 재질감을 다르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의 뼈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또 왜 했냐면 이 얘기는 사실은 뒤에 있는 요쪽 존 헤스켓의 로고와 이쑤시개라는 책을 읽고 나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이 세상에 보는 모든 물건들이 누군가가 디자인해 놓은 인터페이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모니터는 왜 16대 9가 됐지? 처음에 4대 3이다가 그다음 왜 이렇게 발전이 됐지? 마우스는 예전엔 어땠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 때문에 압정이라는 샘플이 나왔는데 요것도 로고와 이쑤시개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예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책도 이론서는 아니에요. 재미있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책이고 이것도 짧아요. 양장본이라서 좀 두껍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는데 자, 디자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래. 이 얘기하면 이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동굴벽화 가야지. 우리는 그릴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만들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인간은 만들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딱 첫 장에 나와요. 디자인이란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요거는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압정이랑 이제 또 좀 비슷한 얘기인데 압정은 어떻게 보면 문화권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그죠? 압정이라는 이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 문화권별로 다르진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쑤시개 여기서 이제 로고와 이쑤시개라고 하니까 이쑤시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쑤시개는 우리가 보는 이쑤시개 이렇게 생겼어요. 또 뭐가 있어요? 녹말 이쑤시개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걸로도 혹시 사용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쑤시개 같은 건 사용하지 않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음식점에 갔다가 나올 때 보면은 이쑤시개가 비치 되어 있는데 요런 거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생긴 이쑤시개. 얘랑 좀 다르죠?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이 돌기가 없는데 그리고 아마 양면일 거야. 근데 얘는 단면이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있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는 명칭을 알았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요. 이 부분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다 이름이 있어. 이 부분에. 자, 이거 왜 있을까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끝부분은 이렇게 이쑤시개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1번 장식. 손으로 잡기 편하게 예뻐 보이게 잡기 편하게인데 잡을 때 이렇게 돌기가 있으면 잘 잡히잖아. 그죠? 잡기 편하게. 그 다음에 예뻐 보이게. 또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만나서 물어보면 재밌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요. 일단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요 이쑤시개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쑤시개인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뒷부분을 똑 부러뜨려. 요 돌기 있는 부분이 제일 가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똑 부러뜨려요. 그래서 뭐에 쓰냐고요? 이쑤시개를 그냥 이렇게 식탁 위에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쁘게 이렇게 얹어놔요. 숟가락, 젓가락 얹어놓는 것처럼. 그래서 이쑤시개를 놓는 받침대예요. 너무 재밌죠. 일본 사람들의 어떤 예의범절 의식, 사실은 다도에서 나온 굉장히 엄숙한 그런 예의범절에서 나온 문화적 차이에 의한 이쑤시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전으로 넘어가서 전통적인 해석에서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냥 기계들의 접점면 뭐 이러다가 그다음 조금 더 확장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나마도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서 좀 국한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자, 기본 집회가 봤을 때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는 정보의 의미론적 체계를 강화하는 디자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정보가 어떤 의미론적 체계를 가지고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디자인은 실패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디자인 싱킹
공학과 이렇게 연결점 부분이 나와요. 공학이 물리적 효율성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회 문화적 효율성에 주목해서 도구와 관련된 현상을 관찰하고 테크놀로지와 일상생활의 실천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이 책에서 쓰셨다니. 자, 저는 이 기본 집회 요 책에서 그 문구를 따온 건데요. 이 문구가 우리 디자인 싱킹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같이 감탄을 하실 거예요. 오, 이렇게. 정말. 자, 공학은 오로지 효율성, 물리적 효율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클릭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그 기능을, 뭐 GPS를, 센서를 빨리 잡고, 그죠? 와이파이를 빨리 잡고, 이런 거 하겠죠. 근데 디자인은 와이파이가 왜 잡혀야 되는 상황인지, GPS가 왜 필요한 상황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핸드폰은 시계도 됐다, 나침반도 됐다, 메신저도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현상을 관찰하고 그 테크놀로지, 얘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술과 일상생활 사이에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얘가 지금 이거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야? 에 대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자,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본 집회가 봤을 때 디자인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신체로 귀결되고 디자인의 임무는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도구와 인간의 신체를 연결하는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게 문화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연령대별로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어요. 남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얘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거시적으로 한번 리프레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책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했었고, 자, 요 책에서 아까 이 로고와 이쑤시개라는 책에서 이 얘기도 나와요. 결국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최초의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언어를 만든 사람도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종대왕도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였던 거지. 물론 이제 또 타이포그래피 쪽에서는 뭐 최초의 타이포그래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언어도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잖아. 그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금까지 너무 문과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이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려는 책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은 정말로 구매하시거나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현재는 훨씬 더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의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고서를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최초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다 라고 막 외쳤을 때 처음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제프 러스킨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요쪽 계열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완수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행한 것과 이에 대한 제품의 반응까지 디자인하는 게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다.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이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일종의 경계면인데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 함은 단순히 윈도우즈, 우리 데스크탑이 아니라 팩스도 되고 복사기의 조작부도 되고 티켓 발매기도 되고 TV 리모컨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같은 시리즈물인데 요거는 일본공학회 스크린 디자인 연구회에서 발간한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비주얼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목적 지향이 있고 경험 지향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중심 영역이 있고 직감적 조작감에 따른 하드 중심 영역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지금 카카오 택시 불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화면이 엄청나게 그래픽적으로 예쁘고
뭐 이렇게 막 택시가 정말로 달려오는 것 같고 이런 실제감 느끼고 이런 거 원해요? 아니면 바로 콜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배차가 승낙이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해요? 아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리치한 경험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게 딱 있잖아. 목적이 있잖아. 그게 빨리 달성되기를 원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목적 지향에 해당하고요. 자, 뭐 그렇다고 해서 경험이 아예 빠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빠지는 건 아니지. 근데 경험 지향은 뭐냐면 이런 목적 없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유영하면서 이렇게 유유히 산책하면서 여긴 뭐가 있나 저긴 뭐가 있나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앱 사용하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이런 거 볼 때는 내가 어떤 목적이 딱 있어서 그 인테리어 제품을 내가 찾아야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집도 예쁘네. 이것도 괜찮네. 이런 스타일도 괜찮네. 이런 것들이야. 그치? 이럴 때는 경험이 중요하죠. 그치? 사진의 해상도라던가 배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중심 영역이 있고 하드 중심 영역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컨텐츠 중심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하드 중심 영역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찾아볼 수는 있지만 요건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다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어떤 원류로부터 나오고 싶었던 거야, 저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책 안에 보면은 이제 GUI라는 단어가 나와. 96년도, 7년도 막 이럴 때는 이 GUI를 꾸이라고 했어요. 꾸이. 약자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이거를 GUI라고 써놓고 한글로 구이라고 썼다니까. 그래서 꾸이라고 해서 사용자와 기기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능 및 요소를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당시에 꾸이, 지금은 그렇게 전혀 부르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GUI라고 부르는. 그래서 UI와 GUI의 약간의 차이점,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다. GUI는 조금 더 협소하게 이제 화면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면 디자인, 비주얼 디자인 하는 거죠. 그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 아이콘, 텍스트, 버튼 이런 부분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고 그다음에 정말 숨겨져 있는 사실상의 시스템 있잖아. 그 사이에서 내가 이 아이콘을 누르면 얘가 어떤 아웃풋을 행하기 위해서 뭐 뺑뺑뺑뺑 돌다가 딱 그 무언가 기능을 수행하고 딱 보여줘. 혹은 아이콘을 눌렀을 때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이동해서 최종 확인을 누르면 무언가가 수행이 돼. 뭐 이런 식의 동작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할에 대한 이해, 우리 1주차 때 수업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조금은 더 깊게 생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그림에 따르면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이 있었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간과했던 이쪽이 있다라는 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얘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를 통해서 건드리는 거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건드리는 시각적인 GUI를 통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시각적인 부분과 컨텐츠를 다 합쳐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 그죠? 이 컨텐츠를 다룸으로써, 읽음으로써, 이용을 함으로써 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면서 카카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앱 하나 떠올려 보세요. 자주 사용하는 앱을 사용하면서 혹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브랜드, 로고도 보고 색도 보고 여기에 대한 광고도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걸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을 응대하는 태도들 뭔가가 이렇게 빨리빨리 고객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전화했더니 서비스를 잘 받아줬어 이것도 물론 오케이지만 내가 배차를 눌렀더니 바로 성공했어. 택시를 불렀더니 바로 왔어. 이런 것들도 서비스의 고객에 대한 지원이죠. 이런 서비스의 퀄리티. 그 다음에 인테리어란 매장이 있는 경우에 그 매장의 분위기. 예를 들어 아이폰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애플 스토어에 갔을 때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핸드폰 받았을 때 박스들, 포장 상태 이런 것들, 패키지.
자,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쭉 모여서 뭐가 되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모든 것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그 많은 것들의 요소가 결합돼서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인 UX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UX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디자인을 해 나가시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 뭐냐면 멘탈 모델, 그러니까 개념 모델, 컨셉추얼 모델. 요새는 컨셉추얼 모델이라고는 잘 안 하고 멘탈 모델로 거의 통용이 됩니다. 자, 멘탈 모델이 뭐지? 아, 요즘 멘탈 너무 약한데 나 유리 멘탈인데. 그 멘탈 맞아요. 그 멘탈 맞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멘탈 모델이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멘탈 모델이야. 얘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게 괜찮다. 쓸모가 있겠다. 아,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고 확 느껴지는 부분. 혹은 봤을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라야 되는데 하면 가위가 딱 생각나는 거. 내가 뭘 잘라야 하는데 칼. 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 앱을 써야겠어. 내가 지금 치킨을 먹고 싶으니까 배달을 시켜야겠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 멘탈 모델이야. 우리의 멘탈인데 그게 모델링이 되어 있어. 그래서 뭐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다음 게 타다닥 나오는 그 순서가 있어. 우리만의 순서. 근데 그 순서가 너무 개별적인 것들 말고요. 조금 통용되는 범위에서의 공통 부분을 모아놓는 거지.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멘탈 모델을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요? 자, 지금 집에서부터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늦었어. 그럼 뭘 타시겠어요? 좀 빨리 가고 싶어. 돈이 좀 많이 들지만 빨리 가야지. 택시를 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나는 좀 차창 밖을 보면서 여유 있게 가고 싶어. 버스를 타실 수 있겠죠. 물론 거리마다 다르고 이제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하철은 어때요? 좀 더 빠르지만 일단 지하로 내려가고 뭐 갈아타야 해. 그러면은 뭐 버스와 지하철은 또 조금 또이또이 다른 개별적인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 빠르기는 지하철이 조금 더 빠른데 아무리 하면 버스는 정류장도 좀 더 많고 집 앞에 바로 나가면 있으니까 약간 접근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나 오늘 운동 좀 해야겠다. 자전거 타고 오시거나 전동 킥보드 아니면 킥보드를 진짜 밀어서 이렇게 학교 오실 수도 있죠. 걸어서도 오실 수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헬기 타고 가능하죠. 헬기 타고도 오실 수 있어요. 개인 헬기. 뭐 여튼 이렇게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데 롤러스케이트 좋죠. 롤러스케이트 타고 올 수도 있죠. 자, 이런 거 타고 오셨을 때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딱 느끼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게 바로 멘탈 모델이에요. 교통수단에 대한 멘탈 모델.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협소한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어. 영화를 예매하기 위한 각자의 멘탈 모델은 어때요? 적어볼 수 있겠죠. 나 영화를 예매하려면 영화를 먼저 찾아보고 집 근처에 자주 가는 영화관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시간표를 보고 자리를 봤는데 뭐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면 시간을 바꾸거나 날짜를 바꾸고 뭐 이렇게 각자 뭔가 딱딱딱 선택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야. 순서가 있고. 그죠? 이게 약간 나는 그런 건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무작위지만 어느 정도 통용되는 범위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영화 예매에 대한 멘탈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습된 것들도 있어. 우리 문화권 안에서 학습된 것들도 있고, 당시의 어떤 유행들도 있고, 그죠? 경험이 돼. 그때 이렇게 해봤더니 별로 안 좋았어. 라고 계속 판단이 내려지면 그렇게는 또 안 하겠죠. 훈련된 부분도 있어요. 지시에 의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멘탈 모델이라는 것들을 형성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 이 디자인은 시스템을 만들죠. 개발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디자이너는 시각적인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 디자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개발해내, 창조해내,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 시스템을 유저가 사용하죠. 그죠? 우리 요런 단계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근데 요 상황에서 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모델을 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죠? 사용자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져. 그치? 우리 지금 이제 팀 3명씩 할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UI 디자인 싹 해서 화면을 만들었어. 화면 만든 거 자체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 이미지를 사용자 보고 사용하라고 했을 때 사용해보세요 라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얘는 뭘 가지고 이걸 사용해요? 본인의 유저의 모델을 가지고 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자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디자이너가 오로지 디자이너의 모델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남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서 만들어버리면 잘못된 시스템 이미지가 나오고 조금 개별적인 어떤 케이스에 의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멘탈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멘탈 모델이라는 책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추천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너무 파헤쳐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읽고 나면 좀 어지러워 약간. 그래서 멘탈 모델 자체를 막 빡빡하게 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쯤은 기획 단계에서 거쳐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멘탈 모델을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지만 난 너무 궁금한데 라고 하시면 이 책이 최근 나온 책으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요약본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약본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앞뒤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나왔어야 됐었고 이게 지금 좀 전에 나왔어야 되는 슬라이드인데 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사고방식에서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모델로 시스템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이미지를 유저는 유저의 모델로서 사용을 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멘탈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자이너의 모델에 빠져서 시스템 이미지를 만들면 안 되고요. 유저의 멘탈 모델을 분석해서 시스템 이미지를 만들어야 유저한테 친숙한, 프렌들리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재미삼아서 좋은 UX, 나쁜 UX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갑자기 너무 큰 모니터로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화장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혹시 식사 중에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 굉장히 재밌죠? 일단은 어디서 촬영한 거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화원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어요. 물론 예전입니다. 요즘에 찍은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가본 적이 없네요. 좀 한참 전인데 그때 이화원에 갔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자, 우리는 아래를 가려주고 위가 열려있다 그러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문이 만약에 반쪽밖에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 아래를 가려주고 위는 얼굴은 좀 보여도 어쩔 수 없겠죠. 앉으면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아래는 누가 누군지 어차피 모르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야. 위만 가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굉장한 이 문화적 차이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이화원에서 저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온 그런 이렇게 금발머리 이런 관광객들과 다들 뭘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난감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좋을까 나쁠까, 성공일까 실패일까 판단의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통용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떠세요? 문화적 차이 없습니다. 이거 서랍 안 열려요. 이쪽 서랍 안 열립니다. 이거 열면은 이쪽 못 쓰고요. 이거 닫고 요거 열면 이쪽 못 써요. 좋은 UX예요? 아니죠.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러면 서랍을 아예 안 넣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냐. 결국 이러다가 앱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요 모서리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꼭 기능을 넣어야 한다라면 서랍이 아닌 다른 형태의 기능은 없는 것인지도 다시 한번 뜯어봤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대로 쭉쭉쭉 넣다 보면은 결국 이런 상황들이 생겨. 어떤 기능 하나를 사용할 때 다른 건 쓸 수 없어. 이걸 실행시키면 다른 건 할 수 없어.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공사 중 아니에요. 공사라서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에스컬레이터 여기가 끝이었나 봐요. 이건 물론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들을 해요. 태스크가 딱 끝나면 종료하면 이전으로 와야 돼. 홈으로 오던지 내가 처음 태스크를 시작하기 전으로 와야 돼. 뭔가 결제를 끝냈으면 결제하기 바로 이전 상황, 내가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했으면 장바구니로 돌아오던지 해야 되는데 결제가 끝나고 완료되었습니다. 팝업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닫고 나와야 돼. 닫았더니 뭐 어딘가 이상한 페이지로 빠져나왔어. 내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홈페이지로 간다라던가 하면 당황스럽게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것도 있고요. 우리가 앱에서 뭐 홈을 딱 누르면 메뉴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라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뭔가 나가기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앱을 사용할 때 거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거 방화문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거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쓰죠. 여기서 뛰어내리나요? 3층에서? 적어도 3층 이상인데, 그죠?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재미삼아 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던 중에 우리가 비상용 탈출구로 X 버튼을 만들어 놨어. X 버튼을 누르면 안전하게 이전 자리로 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 이런 기분일 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좀 재미삼아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풋 하실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어우 이러실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냥 예쁜 꽃무늬예요. 여기 이렇게 3개 원으로 만들어진 꽃무늬인데 다리 위에 이렇게 쭉 조각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왜 이거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일단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야외의 어떤 조경물을 세울 때 빛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무늬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본인이 설계를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박수를 쳐주겠죠. 그런데 내가 뭘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이런 실패의 사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 상황, 사용자의 사용 상황을,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또 다음 것도 좀 민망해요. 민망하지만 혹시 우리가 CD 사용할 때 이미지를 보고 민망하다는 것 자체가 실패 UX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CD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세요? 구멍에 손가락 끼워서 이동시키잖아요. 왜냐면 반짝반짝하는 부분 지문 묻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사용 상황을 이 디자이너가 예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이런 민망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를 만드는데 혹은 광고를 만드는데 아이 눈 이렇게 잘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손가락에 가려지는 위치에 중요한 정보를 놓는다라던가 아니면은 팝업이 뭐 올라오거나 뭐 어떤 요소가 덮여지는데 딱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뭐 터미네이터 아기도 아니고 기저귀를 토하는 애기도 아니고, 그죠?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뭐 시지각 효과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착시 효과죠. 그죠? 지금 계단이 어디를 밟아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해리포터의 마법의 방도 아니고 밟으면 에스컬레이터처럼 내려갈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뭔가 운동감이 느껴지는 이런 패턴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계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앱 만드는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때요? 이런 시각적 착시 효과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앱이 지금 어디서 튀어나왔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나의 진행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래서 시지각 효과를 잘 노려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여기가 진행 방향이구나. 요거 누르면 취소가 되겠구나. 지금 뭔가 결제 상태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딱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탑이 있고, 그죠? 차이나 레스토랑인데 탑이 있고 이렇게 동그란 원을 놔뒀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응? 엉덩이에 낀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자, 왜 그래요? 우리 이 뾰족한 부분 때문에 시선이 몰리잖아. 이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빨간색이 진출색이라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볼록해 보여요. 게다가 지금 이 원이 정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시각적 보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얘가 약간 이렇게 타원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우리가 느껴지는 이 해의 사이즈와 이 궁전의 사이즈가 또 오해가 있게끔 좀 잘못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아이콘 만들면서 어떤 그래픽 만드시면서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거랑 비슷해요. 만들 때는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세이프 플레이스거든요. 그런데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느껴지시나요? 얘는 흰색이고 얘는 검은색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흰색에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허그를 해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불안하지. 여기 절대 세이프하지 않을 것 같죠? 그쵸? 이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게 보시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과해. 이거 너무 오바야.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우리의 톤 앤 매너와 달라. 라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그림은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인가? 뒤에 있는 사람이 흰색이어서 바꾸면 검은색이면 더 무섭잖아. 손이 커서 그런가? 손이 한 6개쯤 돼 보이는데 손이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모양 자체가 축 늘어져 있는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긴장해 있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래서 그런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죠. 시계가 딱 기둥에 가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계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 기둥의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라 시계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덕누덕 기웠어요. 물론 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팀 작업하다 보면 뭔가 막혔어. 이거 안 되겠네. 야, 이거 이렇게 그냥 얼른 바꾸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퀄리티가 너무 낮아 보여. 그지? 품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이런 만들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인 부분 뒤틀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누덕누덕 기워진 상태가 돼요. 또 다른 빵꾸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기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일관된 형태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딱 이 품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또 어떠세요? 요 사진은 온도를 설정을 하는 건데 지금 써있기는 업, 다운이잖아. 그러면 요 버튼을 위아래로 바꿔줬으면 훨씬 직관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만들 때 우리가 업이고 다운이면은 위아래로 만들면 훨씬 좋다라는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들부터 체크를 하면서 나가시면 좋고요. 자, 비슷한 건데 엘리베이터 버튼인데 어느 게 위로 가는 버튼이고 어느 게 아래로 가는 버튼이에요.
그나마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지금 위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고 아래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긴 한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서 이쪽을 누르긴 하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약간 혼돈이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김떡순처럼 지금 어디로 그룹핑이 돼야 될지를 모르겠어. 얘가 아주 약하게나마 이쪽으로 그룹핑이 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뭔가 어색하단 말이야.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쁘게 만들자고 이렇게 했을 텐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떠세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과도한 정보를 한꺼번에 사용자한테 네가 알아서 봐라. 설명서 이만큼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봐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정보는 최대한 깔끔하게 가공해서 가장 적절한 상태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형태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사용자가 아하, 나 원래 알고 있었지. 사용자는 원래 똑똑하거든. 똑똑한 사용자, 현명한 사용자로 느껴지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앞에서 난 진짜 모르겠다. 나는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봐. 잘 못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경험이 어때요? UX가 다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용자가 나 되게 잘 쓰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 기억을 또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버튼인데 자, 여기에서 5층 한번 찾아봅시다. 5층은 찾으셨어요? 진짜 빠르시네요. 그러면 7층. 이거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시각이론 하면은 그룹핑 배우시죠. 그래서 그룹핑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순서를 우리 머릿속으로 얘네들이 어떤 조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로로 지금 순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이 11층에 살기 때문에 늘 이걸 눌러서 누를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딱 보자마자 몇 층 찾아야지 라고 했을 때는 막 눈이 흐릿흐릿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할 때는 그룹핑을 해서 유용한 정보끼리 모아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게끔 그룹핑을 해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성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런 지금 폰 넘버를 적어야 돼. 그러면 우리 지금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010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010 미리 디폴트로 딱 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음 번호가 나올 때도 이렇게 하나씩 열어서 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할까요? 그쵸? 이런 것들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성이 떨어지는 예시들인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다 보면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 했던 그대로 관성대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좋겠는데 사용자 입장에 사용성이 훨씬 더 높겠는데 라는 부분 캐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용성에 관한 내용들도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요렇게 에어프랑스 지금 로고가 있어. 기본 로고가 요새 강조색으로 빨간색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앱을 만드는데 이 두 가지 색으로 써야지 좋아요. 좋은데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보시면은 어때요? 예스를 빨간색으로 했어. 대부분 우리가 빨간색을 쓸 때는 오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쓰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빨간색을 쓰고 싶었다라고 하면 면이 아니라 라인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빨간색은 오류, 경고, 문제 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색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가 지금 남색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근슬쩍 봤을 때 얘가 눈에 띄지만 왠지 이거는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캐치를 하셔서 다음에 색을 쓰실 때는 우리가 색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색을 쓰실 때 고런 부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